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가해자 가족의 반응이 또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 김병민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여성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이었죠. 이 부산의 CCTV나 뭐 이런 게 발표되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이 아들을 감싸는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조금 반추해 보면 3월 22일 날 발생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별을 선언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무자비하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야말로 가혹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네. 급소 부위에 아주 공격 행위도 했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가해자의 부모는 아니 그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원인 자체가 여자 친구에게 있었다. 무엇인가 극성맞게 해서 이와 같은 했다. 바꿔 얘기하면 아들 전체를 이제 두둔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의 반응 자체가 이처럼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컸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이렇게 폭행한 것은 아니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사실 범죄학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소위 말해서 이게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든가. 가정 환경이 중요한 가정 환경이. 부분이군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은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막상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갈등 상황에서 늘 보고 배웠던 폭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사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하나의 폭력의 대물림 같은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본다 하면 네티즌의 분석 자체가 상당히 저는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행위 자체가 당연한 거다. 좀 맞을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아주 왜곡된 전통적 가부장적인 문화 자체가 사실은 이 숨은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런 교육을 안 받았더라도 아들이 감싸기 위해서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냥 결국은 그런 것도 또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인지상정으로 감싸는 것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 지금 어머니께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게 무슨 감금이냐. 왜냐하면 지금 혐의 자체가 지금 감금 치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포인트도 조금 이렇게 이완시키는 이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문화적인 가정 내에 하나의 폭력이 만연된 점 그리고 어쨌든 아들의 행동 자체를 무엇인가 줄여나가기 위한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 생각됩니다. 네, 이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다 쌍방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어라는 시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피해를 당한 여성의 부모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아마 많은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당시 부산 데이트 폭력에서 나왔던 CCTV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의 정신을 잃고 끌려나가게 되는 그런 영상들이 존재했고요. 당시에 증언들의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이제 피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폭력을 가하겠다라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심지어 심해졌을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데이트 폭력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이어질 수 있는 2차, 3차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무관한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지금 이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가족들이 공분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이 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었는지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집안에 있는 가구를 부수거나 저를 감금시키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저를 마구잡이로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한 뒤에 흰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몸에 피가 덮일 정도로, 옷이 덮일 정도로 때릴 거라고, 그래야지 자기 기분이 풀릴 것 같다고. 자, 이 데이트 폭력 성추행 신고 이 수사가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더 큰 화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이체 피하기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예. 그 사실 어떤 여성에 대한 좀 책임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 저항을 하지 않았냐, 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냐, 왜 참고 지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남성의 어떤 폭력 자체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집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복까지 하거든요. 어디 네. 집을 옮기더라도 거기를 끝까지 찾아와서 집착증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워서 실제로 신고도 못 한다든지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동안의 어떤 사법당국의 수사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동등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피해 때문에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동등한 상황에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 편에 서서 문제를 좀 접근해 나가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궁금증이 데이트 폭력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전초 증상이 있었을 텐데 왜 그 전에 여성 측에서는 아니면은 당하는 쪽이 또 남성일 수도 있겠죠. 왜 남성 측에서는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우리는 그만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예, 그 질문을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사전에 그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즉 행동 통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그것을 사랑에 대한 증표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누구한테 전화 왔느냐? 또 핸드폰 예를 들면 전화 안 받으면 10번 정도 안 받으면 100번까지 전화한다든가. 네. 근데 이것은 상당히 행동 통제를 하는 사실상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전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나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사전 징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이제 관계가 지속됐을 때 이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것을 나중에 용서를 구하고 선물 공세를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설득 작업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요것만 한번 용서해주면 이런 일이 없겠지. 그리고 내가 이 남자를 잘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소위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알면서도 지속적인 피해자가 되고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결국은 이것이 강제적으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네. 사실은 행동 조정 통제 능력이 너무 과도화됐을 때 네. 이때 빨리 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제3자들 기관에게 그것이 필요한 경우 가족일 수도 있고 상담 기관일 수 있고 경찰 기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그 탈북 리듬 체조 코치 이경희 씨의 말이기도 한데요. 예. 그 탈북자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그 가해자, 그 성범죄 가해자와 법적 공방이 상당히 지금 치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희 씨가 탈북자입니다. 탈북자고 그 북한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상당히 유명한 리듬 체조 선수였고 네. 또 국제대회에서도 상당히 수상 경력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남편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사망한 이후에 2007년에 이쪽으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남한으로 예. 넘어와서 체조 코치 생활, 리듬 체조 코치 생활을 했는데 체육계 고위 간부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에 고소도 했지만은 검찰에서 2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불기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경희 씨 이야기는 이것이 어떤 성추행 문제도 있지만은 탈북자에 대한 무관심, 탈북자에 대한 어떤 차별.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탈북자라는 이름 때문에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주변에서도 또 조금 전에 부산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했듯이 주변에서도 행세를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억울함을 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미투나 아니면은 성추행, 성폭행, 성 관련 범죄가 아니면 차별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사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예. 건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지 않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미투 운동에서 결국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하고 있는 일방적인 진술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연인 관계였다. 예. 때로는 결혼할 마음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경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하는 과정에서 예. 연인 관계였다라는 부분들이 진술하기도 하고 또 예. 관계를 가졌던 어느 공간에 들어갔던 내용들까지 진술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최종적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결국 이경희 씨가 원하는 식의 일부의 재판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입었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입법 미비 현상을 조금 더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미투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사법적 판단으로 이르게 됐을 경우에 가해자가 사실과 다른 문제로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하게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징계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문제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더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미투를 주장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둘은 연인이었어라고 말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이 이경희 씨가 상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리듬 체조 선수로서도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탈북을 했습니다. 더 잘 살겠다고 탈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요약을 하게 되면은 좀 이경희 주장하는 게 그 대한민국의 정의가 그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론을 이루게 된 것이 이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에 분명히 그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다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되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 기소기관이 이걸 기각하기 때문에 법원에 지금 마지막 판단을 그 받아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그 경험한 것이 그 이 민사소송 그 과정 중에서 주변에 나와서 증언하는 얘기를 그 들어봤더니 이 그 체육회의 고위 간부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쪽에 맞추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정의가 잘 작동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이 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 나에게 얘기한 것이 당신 지금 그 여기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탈북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편견과 배제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그 내가 놓여진 것은 아니냐. 그리고 적어도 내가 북한에 있었을 때는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이 몰랐고 네. 상당히 유복하게 컸고 남한에서도 잘 정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자기 아들에게도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것도 다 그 배제하면서 꿋꿋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탈북자라고 하는 이 낙인 때문에 형사사법 정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가 있는 것을 지켜보겠다. 뭐 이런 그 얘기이기 때문에요. 결국 그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을 좀 보면요. 사회적 약자가 어쨌든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판결을 좀 자칫 잘못 나오게 되면 그 약자들이 오히려 더 나서길 두려워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우리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보면 저도 예. 상당히 문제가 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어떤 그 남성, 어떤 여성 같은 이런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 상당히 이제 묵시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상당히 여성이 왜 적극적으로 역할을 안 했느냐,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례가 계속돼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보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는 게 한 대학 교수가 성추행을 일삼아서 사실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근데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는데 사실 2심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게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한 것심에서 아니다. 이건 다시 재판해라. 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아마 법원 쪽에서 이런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교수나 학생, 그다음에 상사와 뭐 밑에 있는 학업자 이런 관계 비춰보면 본인이 그걸 폭로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2차적인 피해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그럼요. 예를 들어서 네. 뭐 학위를 하려는 사람은 학위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네. 그것 때문에 참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되지 않는 판결들이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내려지면 앞으로 하급심에서 좀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좀 더 피해자의 어떤 편에 서서 좀 적극적인 판결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을 조금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롱 사건 판결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식의 판단이 나올 수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일단은 하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어떤 지방 대학의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해서 그 교수직을 박탈당했는데 이 2심에서는 이것을 처분을 그 박탈 처분을 취소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 평소에 그 여학생과 자주 농담도 하고 또 여학생이 교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그 수업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피해 여학생의 말보다는 이 가해자의 말을 더 믿은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그 피해자가 그렇게 한 것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파기환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취지는 이거 성폭력 문제는 무조건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특히 이제 판사들에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폭력 재판에서 네.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라마 하차위의 마음고생 심했었죠.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고현정 씨가 지난 4월 12일 서울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열린 신작 영화 개봉 기념 토크에 참석했는데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 역을 맡은 고현정입니다. 네, 이진욱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 뭐 큰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표정이 이제 좀 밝아 보입니다. 네, 드라마의 중도 하차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네. 드라마가 방영 중인 상황에서 그것도 주연인 이 연예인이 중도에 제작진 간의 갈등과 마찰을 이유로 이제 하차를 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두문불출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현정 씨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주목이 됐었죠. 근데 결국은 이 연예인이나 배우라든지 대중문화 속에서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들을 있게 지켜주는 건 결국 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던 팬들이 과거 이제 대추나무 사랑과 이련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를 기억을 끄집어내니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러니까 사실 고현정 씨의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관점은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현정 씨를 지키고 아껴주는 팬들 입장에서는 당신에 대해서 끝까지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과거의 사태들을 뛰어넘어서 어쨌거나 과거 애들에 대한 좀 일부의 반성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추후에 있게 되는 활동들에서 더 좋은 모습들이 기대하는 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어제 그때 이제 저 발표회 때 나가서 저희 기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고현정 씨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뭐 사과를 할까 아니면 반성을 할까 아니면은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었었는데 뭐 나쁜 것도 뭐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이것을 요약해서 반성 없는 반성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고현정 씨 얘기 자체가 오해도 있었지만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그 특정 그 드라마의 그 제작진과의 여러 가지 그 불화설 폭행을 한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배우가 시간을 지켜야 되면 이제 원칙일 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대사 같은 것은 완전히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 뭐 프롬프트를 뭐 요구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또 이게 갑질의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비난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과연 이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정말 진심 어린 그 반성을 할 것인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고현정 씨를 그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응원을 할 수 있는 힘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탐탁하게 여겨져 있지 않은 뭐 일부 팬 또는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영화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그 이중적 그런 여론 자체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네. 어쨌든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무엇인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면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흥행 여부가 뭐 팬들이 용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 좀 네. 봤어도 될까요? 네. 이 사실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영화계에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과거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네. 그러니까 9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아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려면 다 잘해야 되는 거고, 예. 그냥 못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못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9개 잘한 게 있으니까 본인은 억울한가 봐요. 근데 어찌됐든 회자되거나 얘기되는 건 하나 잘못한 거가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만 잘못한 건 아니겠죠. 네. 그 사람이 마음고생을 하면 좀 살이 빠진다고 얼굴도 상당히 야윈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2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냘파진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그 1년에 방영되는 드라마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80편입니다. 굉장히 맞네요. 많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많은 드라마가 방영되고 예.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제작 여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거의 뭐 쪽대본에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고현정 씨도 사실은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방송이 또 드라마는 또 계속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의 어떤 배우의 책임이냐 아니면 이 PD의 책임이냐 아니면 방송이 드라마의 구조적인 문제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사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이 연예인들이 사실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예. 이제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한 배우의 어떤 스캔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방송 시장에 갖고 있는 드라마 시장에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방송사 측이나 또 드라마 쪽에서 상당히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이진욱 씨가 드라마 리턴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배 고현정 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보시죠. 호랑이 할 때도 정말 많이 배웠고 리턴을 할 때도 첫 촬영 가서 첫 씬을 찍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와, 진짜 이분은 연기를 잘하시는구나 라고 뭐 안타깝게도 끝까지 함께 하진 못하셨잖아요.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좋은 선배님이고 시간이 지나면 네 많은 게 제자리를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정말 많은 걸 해결해 주니까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뭐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무고죄가 나왔었잖아요. 무고죄로 이제 그 혐의를 벗었었는데 네. 고현정 씨도 그렇고 이진욱 씨도 그렇고 한동안 심하게 마음고생도 했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번 작품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연기의 성숙도가 자연스럽게 뭐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배우의 그 네. 특성으로 우리가 그 관찰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이 영화의 그 내용 자체가 뭐 소설가가 되고 싶고 그런데 그날 뭐 눈이 내리고 그래서 대신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현정 씨고 그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진욱 씨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탄탄하게 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과연 이제 평상시에 팬 그 심 자체가 지금까지의 예를 들면 성과 관련된 혹시 무고죄 관련된 거 또 지금 폭행 연루와 관련된 거 이것에 있어서 이번 영화 자체가 무엇인가 내용 자체를 찬찬히 잘 전달이 되고 또 연기도 한 단계 성숙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뭐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제2의 단계로 연기력과 또 직업 연기인으로서의 그 커리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한번 희망해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턴으로 좀 약간 부활한 느낌도 있지 않아 있는데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영화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응학 교수님까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